4.19 혁명 이후에 이제 장면 내각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고 국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이승만 정권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면 내각이 좀 사실 근데 장면 내각이 또 사실상 뭐 권력을 잡았던 시간이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온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61년 5월 1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변이 터지죠. 이게 정변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5.16 군사 쿠데타로 볼 것인지, 5.16 군사 혁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간적인 입장에서 정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쌤은 형식적으로는 쿠데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선생님 생각이고요. 자,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장면 내각과 의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열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다를 권력을 장악하고 중요하죠. 중앙정보부를 설치합니다. 요거 줄여서 중정이라 하고요. 중정부장이라고 하면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2인자입니다. 헌법 개정을 해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반대로 가져왔어요. 내각 책임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양원제를 국회 단원제로 그대로 바꾸어서 헌법 개정하고요. 요때부터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국민투표가 필요해지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은 이때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요. 윤보선을 누르고 5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인데 이거 왜 하냐? 두 개 다.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그럼 경제 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오냐?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해서 자금 마련하고, 그다음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해서 거기서 자금 마련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정상화의 배경을 보면 이제 경제개발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필요했고요. 또 미국의 요구가 있었어요. 당시 미국은 이제 반공이죠. 그러니까 북한, 중국, 소련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 집단 안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사실 미국은 이 생각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일 회담이 추진이 되는데, 이때 이제 김종필 당시 이제 2인자였죠. 2인자였는데 뭐 중간에 한번 쫓겨나기도 하고 뭐 2인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김종필 씨하고 오이라가 비밀 회담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 대학생과 시민들 한일을 반대하면서 박정희 정권 퇴진 요구하는 6.3 시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부는 강제로 휴교령을 내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한일협정을 체결해버리죠. 배상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일회담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받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반대한 거였는데, 어쨌든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자금을 획득하게 되는 거고요.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를 거부하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은 요때 얘기를 하면서 좀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베트남 파병은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이 이때 요청합니다. 이게 한국 전쟁하고 좀 다른 건, 그 6.25 전쟁하고 좀 다른 건, 6.25 전쟁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도와주려 나섰다는 것 반해, 이 베트남 전쟁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한 나라도 더 도와주는 게 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도움을 이제 받고자 했고, 이제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국한테 너희 군의 현대화를 해주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소총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총이 6.25 전쟁 때 썼던 칼빈 소총을 이제 한 발 쏘고 장전하고 한 발 쏘고 장전해야 되는데, 이제 M16이란 미국 총을 갖고 오면 이제 연사가 가능해진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발총 다다다다닥 나가는 그 자동소총을 이제 가져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고요.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차관 지원 등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걸 브라운 각서라고 해요. 이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고 우리가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 성과는 외화 획득이죠. 이 당시 이제 월급을, 군인들 월급을 미국 군대에 준해서 주다 보니까, 물론 그만큼 아닙니다만 준해서 주다 보니까 파병 군인들이 달러를 받게 되고, 그 달러 받은 걸 우리나라에 송금하게 되고요. 이게 또 다 외화 아닙니까? 그 베트남으로의 군수 물자 수출과 건설 산업을 참여하면서 또 외화를 갖고 오게 되고, 미국이 또 차관, 그 빚도 빌려주고요.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죠. 문제점은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엽제 피해자하고 라이따이아,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고 어머니가 베트남 분이신 라이따이안들이 뒤에 차별도 좀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베트남 전쟁은 북베트남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국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도 받게 되죠. 1, 2차 경제개발 5개년 한번 봅시다.
이제 이렇게 돈을 벌어오고, 물론 벌어오기 전부터 경제개발을 이제 국가에서 주도해야지만 이게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장면 내각에서 했던 걸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경공업 분야하고 기간산업을 육성을 합니다. 경공업 분야하고 기간산업부터 육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육성하고요.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게 되죠. 성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나타납니다. 진짜 높았어요. 이때 한강의 기적이라 할 만큼 높았고요.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한계로 이제 무역 수지가 좀 악화되죠. 우리나라는 사실 무역 수지가 좋아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규모가 계속 커지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이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완화할 수 있는 단계여서 그렇지, 무역 수지가 항상 좋았던 점은 별로 없습니다. 외채가 그리고 증가하고 대외 의존도가 심해지죠. 우리나라 지금도 사실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심해지죠. 그 다음 도시와 농촌 간의 공업과 농업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요. 아무래도 수출을 하려 하다 보면 가격이 낮아야 되고, 가격이 낮으려고 하면 임금이 낮아야 되죠. 그래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없이 계속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태일 여사께서 분신하시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은 2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인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은 그만큼 이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우리가 남베트남을 도와준 거 아니에요? 남베트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북베트남도 이제 북한한테 우리 좀 도와줘 했는데, 북한이 이제 군대는 보내줄 수 없고 우리가 대신에 남한의 군대를 가는 걸 조금 적게 가게 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한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김신조 사건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간첩 사건들이 자꾸 터지고 실제로 청와대가 털릴 뻔하니까, 자, 이제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현역군만 말고 이제 현역을 갔다 온 군대도 같이 만들자 해서 항토 예비군을 창설하게 되고요. 요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반대하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배우는 교련 과목 같은 것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국민교육 현장 같은 걸 마련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왜 공부하는지 이제 의미 부여를 국가에서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2번 했어요. 또 하고 싶겠죠? 그래서 삼선 개헌합니다. 삼선 연임을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하고 아까 전에 4.4.5입을 통해서 이제 이승만 삼선을 연강을 다 해요. 거기서는 헌법이 개정된 그 당시에는 중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고요. 요거는 삼선에 가능하도록 개헌한 거예요. 삼선 연임이 허용이 된 거예요. 쌤이 그 수업 시간에 같이 헌법 봤잖아요. 자, 이때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이 붙었는데, 김대중을 힘겹게 누르고 당선이 되죠. 이 당시에 40대였던 김대중이 박정희와 굉장히 대등한 관계를 했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